안녕하세요. 내 책 네 책 네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출판사는 댄스토리에서 출판을 했고요. 책값은 15,000원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출판이 된 책이고요. 교수님은 1920년생이십니다. 여전히 살아 계시고요.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책들을 저서를 남기셨고요. 이 책은 특별히 개인적인 수필로 정말 100세를 앞두고 쓰신 책이었습니다. 현재 102살이시니까 정말 100년을 살아본 분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목차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파트는 똑같은 행복은 없다. 행복론에 대해서 쓰셨는데요. 성공하면 행복할까? 인격 수준과 재산의 관계, 일을 하는 이유, 오래 살면 좋을까?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이런 제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고요. 좀 작은 제목들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고독. 재혼을 했으면 더 행복했을까? 황혼기 이혼에 관하여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 무엇이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가?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교육.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우정과 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작은 제목들로 나에게 우정은 섭리였던가, 내 친구 안병욱, 현대인에게도 종교는 필요한가, 흑과 백 사이에 수많은 회색,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제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돈과 성공, 명예에 대한 생각들을 쓰셨는데요. 제목으로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정신적으로는 상위층, 자서전을 쓴다면, 새 동상, 나에게 감투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노년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으셨습니다.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 취미 생활의 즐거움. 늙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노년기에는 존경스러운 모범을. 누구 곁으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유머스러운 제목으로 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책의 프롤로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교적 많은 책을 썼다. 1960년, 70년대의 저서들은 젊은 층의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폭넓은 반응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책들은 약간 무게가 있고 사상적 비중이 컸던 때문일까 많은 독자를 위한 저서는 되지 못했다. 수필, 수상보다는 철학과 종교 문제가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더 좋은 저서들을 내놓았고 독자들의 관심과 기호도 새로운 것들을 찾았다. 오히려 내 책을 읽던 독자들의 저서를 내가 읽는 좋은 현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내 나이 90 고개를 넘기게 되면서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썼던 책들이 다시 독서계에 등장하면서 장년층의 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문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도 오래 산 것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위로의 심정에 접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청을 받는 대로 두세 권의 내용을 정리,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고 보내며 인생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과제들을 모아 정리해 보기로 했다.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론적 설명을 찾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삶의 지혜를 추구해보고 싶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물론 사회생활에서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제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관심들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후배와 후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100세까지 스스로의 행복을 지니고 싶고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과 존경스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책과 더불어 살아온 저자로서 한 가지 송구스러운 충고 아닌 공감을 위해 남기고 싶은 뜻이 있다. 나는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 선진국가가 되고 세계를 영도해 가고 있는가? 그 나라의 국민들 80% 이상은 100년 이상에 걸쳐 독서를 한 나라들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등은 그 과정을 밟지 못했다. 아프리카는 물론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 가도 독서를 즐기는 국민적 현상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행복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 유지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나이 들어 느끼는 하나의 소원이기도 하다. 2016년 여름의 저자 드림. 저는 이 플롤로그만 봐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또는 가볍게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 특별히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 생각해 보면 20년에 태어났으니까 25살이 되었을 때 한국의 독립을 경험했죠. 일제시대를 살아본 분이죠. 생생한 일제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책으로 우리는 접하지만 이분은 삶으로 다 살아냈죠. 그리고 6.25를 겪어내셨고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 가난을 또 극복한 그 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삶의 지혜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선진국들이 이 독서한다는, 국민들 80% 이상이 정말 독서하는 나라라는 것에 저는 참 공감이 가요. 우리 나라가 앞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책 읽는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국민, 또 철학할 줄 아는 국민, 역사를 아는 국민만이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독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사실 취지에서 이 내 책, 네 책, 제가 읽은 책, 내 책을 권해드리고 또 네 책, 여러분이 읽은 책을 또 저에게 권해주시면 서로 좋은 책들을 같이 읽고 나누고 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독서라는 건. 그래서 좋은 책들을 또 많이 권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책에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라는 그런 챕터인데요.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돈보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삶의 방법과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일의 가치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지성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을 체험하게 되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으나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가치만큼 보람과 행복을 더하게 되어 있다. 아주 일과 돈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적게 받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있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다. 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래 살면 좋을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오래전에 보았던 한 여론조사가 기억난다. 오래 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시 90세가 넘도록 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18%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뜻밖의 결과였다. 왜 그랬을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90세가 넘은 이들의 실태를 본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기는 해도 그 노인들과 같이 될 것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90세가 넘었는데도 신체와 정신 상태가 모두 건강한 사람은 많지 못하다. 또 건강하더라도 가족 간의 애정은 두터우나 가정과 이웃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따라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적당한 장수가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90이 넘으면 치매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내 친구들 중에도 노인성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이 생각난다. 가능하다면 정신 상태가 온전할 때 죽는 것이 축복이야. 치매에 걸려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게 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편이 옳지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또 90이 넘으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균형을 갖춘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90세 이전까지다. 90이 넘으면 정신력은 여전한데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신체적 건강은 유지되는데 정신력이 병적으로 약화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90이 넘도록 살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는 예상 밖의 통계가 나왔던 것 같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나 자신이 행복하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나도 고통을 겪어야 하고 이웃에게까지 부담과 어려움을 끼치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다. 내가 오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며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과 사회가 되겠는가. 그래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최상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장수보다는 좀 더 오래 많은 일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 장수의 가치와 의미가 될 것이다. 이 100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이 고백이 참 솔직하고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인생, 봉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 고백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장수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나이 들면 새로 생기는 것이 더 많을까?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까? 50이 넘으면서부터 신체적으로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갱년기 증상도 뚜렷해진다. 기억력의 쇠퇴도 어쩔 수 없는 변화다. 이성 간의 욕망과 기대도 약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대로 남는 것이 있다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다. 명예욕도 그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도 있다. 남들이 외제차를 타면 나도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를 갖고 싶어진다. 권력과 지배욕도 그 하나이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70대 후반부터 80대가 되면 얻어지는 것은 없고 잃어가는 것이 현저히 많아진다. 그렇게 왕성했던 소유욕까지도 사라진다. 소유해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생각도 들고 소유해 보겠다는 욕심조차도 약화되고 만다. 현상을 유지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바뀐다. 50부터 70까지 아마 이런 소유욕과 권력욕, 명예욕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이제 70대 후반 또 80대 돼가면 이제 다 필요 없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이 챕터에서 이런 글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떠오른 생각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라는 이 명제가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 93세가 되는 가을, 나는 자다가 깨어나 메모를 남기고 다시 잠들었다. 그 메모는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한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너무 아름다운 글을 쓰셨네요.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 나도 모든 사람이 걷는 인생의 길을 걸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함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었다.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인생은 사랑이었네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고백했다면 김영석 교수님은 좀 더 감성적인데요.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책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직 남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을 것 같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남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감직할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보다 몇 배나 소중한 것을 찾아 지니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사랑이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 챕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시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면 이제 책을 안 보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파트 5인데요.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노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장에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라고 이번 쓰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우리 은퇴하신 분들, 보통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50대 후반에 또 60대 은퇴를 하시는데 그때가 황금기인 것 같습니다. 김영숙 교수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우리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죠. 저는 이제 66세부터 받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65세부터라고 말하는 건 사회적인 통념인데,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세까지고 남자는 24세까지라고 한다. 그 후부터는 서서히 하강하는 것이 신체적 과정이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가 아니죠. 내후년에 이제 50이 되는데 노안이 오고 머리가 하얀 머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주름이 생기는 거 보면서 노화가 내 안에 참 많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이분은 이제 노년기를 75세로 늦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내 인생의 황금기는 오지 않았구나. 앞으로 10년은 더 성장해야 하고, 10년이 뭡니까? 75세까지면 앞으로 한 6, 7년은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희망인가요? 아니면 아직 부족한 것인가? 네,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고 하면 저 친구는 철도 들기 전에 회갑부터 맞이하네라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내 선배 교수인 정석혜 선생님은 한 번은 나에게 김 선생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었나? 라고 물었다. 내가 70대 중반입니다 라고 했더니 좋은 나이로구만 하면서 부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1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지금 내가 노년기는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를 더듬어 보자는 뜻이다. 만일 성장이 정지되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은 75세부터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정착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80쯤의 나이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세요. 그렇군요. 80이 돼야 인생을 진짜 평가할 수 있군요. 네.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5세까지는 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창의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 후부터는 창조적인 노력이나 성장은 불가능하다거나 하더라도 그 성장에 놓은 수준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평균 성장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나의 성장이 80이었다면 사회적 성장은 70 정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80쯤 되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 나는 행복했다고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한편으론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인생에서 50에서 80까지는 단절되지 않은 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50부터 8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각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준비와 계획과 신념과 꾸준한 용기를 갖고 제2의 마라톤을 달리는 각오로 재출발해야 하는 교훈이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20대부터 이제 50까지 약 30년의 삶을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직장하고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50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마지막이다,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준비해야 된다, 은퇴 준비에 대해 사실 집중하는 분들이 많은데, 김영숙 교수님은 50부터 80까지를 또 다른 30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제2의 마라톤을 달려라, 성장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제1 마라톤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점인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40대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이제 50대, 60대, 사실 70대까지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면서 달려갈 것인가, 이 책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 통해서 어느 연령대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50대라면 50대 나름대로, 또 70대라면 70대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의 또 중요한 파트인데요.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이 질문에 답을 쓰셨어요. 90보다 100세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에 대한 것이다. 아마 내 자신에게는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 과로나 무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마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싶다. 신체적 절제라고나 할까? 신체나 정신적 무리는 하지 않았다. 그것이 장수의 비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할 수 있는 일의 90%까지만 책임을 맡았다. 10% 정도는 항상 여유를 남겨두었다.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산다. 또 건강관리로 자유로운 시간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수영을 택했고,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수영을 했다. 운동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즐겁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다. 건강은 일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었다. 마지막 목적은 일이었다. 수영과 더불어 하는 일이 운동 아닌 운동은 걷는 일이다. 하루에 50분 정도는 걷는다. 전에는 아침 시간에 산책을 했으나 80을 넘기면서부터는 체온 관계도 있고 해서 오후에 걷는다. 내게는 걷기 운동은 산책이고, 산책도 정신적으로는 생산적이기도 하다. 원고 내용을 사색하기도 하고, 다음 주간에 있을 강의나 강연 내용을 정리하기도 한다. 늙은 사람에게는 운동이라는 생각보다는 생활 자체가 운동을 동반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내 방은 2층이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층층대를 오르내린다. 그것이 운동이다. 우리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는 습관. 그래서 그런 얘기 또 쓰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야기.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골라 타는 것도 또 운동이고 정신적 운동이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운동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나에게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일이 목적이고 건강은 수단이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편이다. 그렇군요. 90을 넘길 때까지 일에서 손을 놓은 일이 없었다라고 여러 철학자 칸트나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본인도 그렇게 살고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50세쯤 되었을 때는 좋은 가정의를, 그러니까 주치의를 정하고 때때로 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가정의 권고와 지시에 따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다. 의료계가 베푸는 특혜를 외면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안과나 치과와 같은 진료는 정해놓고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내 건방진 생각이기는 하나
50대부터 계속 의료의 도움을 받는다면 80까지는 건강도 유지되고 많은 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네. 나는 지금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믿고 있다. 젊었을 때는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을 이끌어주나 나이가 들면 정신적 책임이 신체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일이 은퇴하면서 이제 일을 포기하거나 일을 접어버리면 편할 것 같지만 도리어 일이 없어서 더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나 또 많은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일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돈을 벌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섬기는 일 또는 봉사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취미생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래서 이제 보람을 찾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할 수 있는 또는 봉사나 취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 놔야 된다고 우리 교수님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 젊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나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에 있어 장년기는 가장 오랜 세월을 차지한다. 30살에서 60세까지는 장년기에 속한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어떤 이는 70세까지도 장년기로 보기도 한다. 자신의 일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간이며 일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평가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 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은 악이라는 윤리적 신념도 필요하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식별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의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뚜렷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다. 그렇군요. 제 나이 때 지금 필요한 것이 확고한 신념,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쓰고 계세요. 노년기를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갖추지 못한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그때 버림받지 않고 기대와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회에 도움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노년기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념이 보편화되고 있다. 늙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다. 이거 멋진 표현이네요. 늙는다는 것이 죽어가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늙는 것이 열매를 맺는 그리고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를 갖춘 노년기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노년기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다. 그런 지혜의 한 가지로 힘들여서 해야 할 일은 노인들이 해야 될,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그 뒤에서 선배다운 지혜를 갖고 도와주자는 것이다.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지혜로 도와주자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이나 지위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이 너무 길어 왕세자가 왕위에 올라보지 못하고 생애를 끝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여론들이 영국 왕실에서 자주 언급된다. 우리는 그 내막을 모른다. 대개는 후임자를 더 유능한 일꾼으로 육성하고 일하게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70대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접거나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거나 넓혀가는 일이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갈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강의나 강연회에 참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후배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은 강연이나 이야기를 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다. 옛날에는 선배 교수들을 따라다녔다. 강연을 하기보다 배우는 일이 더 많았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다녔다.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배우기도 하고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정년 이후에는 후배 교수에게서 많이 배우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자였던 교수들도 같이 가는 때가 많다. 그래도 밀려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은 나이 덕분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모든 문제를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서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계속 배우고 공부한 덕택이다. 노년기의 지혜는 가능만 하다면 늙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계시고요. 늙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늙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행은요, 소외감과 고독이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고 부인을 또 먼저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혼자 지낸 것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잘 맺고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장년기에는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갖춘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고 감정을 노출하며 행동을 한다. 그런데 늙으면 이성 기능이 약해지고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 늙으면 자기 생각과 같으면 모든 것이 옳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아니라고 본다. 그래도 내가 나이라도 한 살 더 먹었는데 라고 화를 내기도 하며 지적 수준과 교양이 낮은 사람들은 더 심한 변화를 가져온다. 자녀들까지도 부모님 연세가 높아지니까 모시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한다. 너무 우울한 노년기 얘기에 치우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월의 탓이다. 그래서 저 어른같이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좀 돌보고 또 아랫사람들 또 자손들을 또 우애해주는, 그래서 존경스러운 모범적인 모습으로 늙어가고 또 그렇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 이때를 어떻게 보면 정점으로 놓고 우리 인생을 계속 성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대학 때 공부한 것으로 끝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대부분 이제 젊어서 빨리 성공하고 노년은 좀 놀면서 지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년을 살아본 김영석 교수님의 이 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같이 40대 또 50대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남은 인생에 좀 좋은 가이드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필집이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시고 삶의 경험들이 있으셔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년기에 있는 분들 또 노년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